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서 아침 10시 정각 10시 1분쯤 되니까 탁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기각이냐 각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각하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훨씬 더 명분이 있습니다. 명예롭습니다. 그러나 각하라는 것은 그 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거 이거 따질 필요가 없다 해서 각하한 겁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다. 위법사항이 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탄핵 인용 누굽니까? 정계순 재판관이 아주 과감하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해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문영배, 이미선 그 두 재판관 그 다음 달 18일 날 퇴임하게 되어 있는 두 분도 이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각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물러나가는 판국에 크게 인심 잃지 않고 적당한 입장을 취한 거 아니냐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이고, 이용을 한 이 정계순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와서 사법시험 1등하고 사법연수원 1등하고 상당히 수재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군이 황필균과 황필홍가 되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김희수 재판관 했던 분, 그분과 같은 법인 소속인 모양이에요. 변호사 하는데, 김희수가 누굽니까? 조선대학교 이사장하고,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적극적으로 탄핵에 앞장섰던 그런 분이에요. 지금도 그쪽에 국회 측 변호인단 아마 대표일 겁니다. 그분의 소속된 법인의 남편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부부 동체겠죠.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엇갈리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인용이라는 뭐라고 할까 좀 구차스러운 결정에 참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한덕수 총리를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비상계엄 발표와 그 처리 과정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서운한 점이 좀 있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어떤 의미에서 애매하고 중립적이고 남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태도, 그걸 가지고 파면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할 말 좀 하겠습니다만은, 하자마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둘이가 나와서 공동정권을 유지하겠다고 인터뷰를 하는 거고, 저 사람 지금 무슨 짓을 하지? 하고 이해를 뉴스 현장이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실망을 하고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개인 문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란죄로 저 거대한 의회 독재 권력 더불어민주당이 몰아치니까 내란죄로 몰면 15년 심지어 무기하며 사형 선고를 받는 중죄인 아닙니까?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서울에서 첫 번째 가는 국무총리가 설사 전혀 모르고 그 자리에 왔다 손치더라도 그가 거기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극 만류하고 나온 것은 저 같은 사람이면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이제 그가 탄핵당하지 않고 돌아왔으니까 할 말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실망했어요. 저는 적어도 몇 차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제가 잘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대통령이 아무렴 어지간해서 이걸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하는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 동조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공직자로서 해야 할 태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잘 알고, 친밀하지만 깊은 교훈은 없습니다. 고향 서너 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처세를 잘했은 놈인지 어쩐지 오늘 기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좌우 대립은 없다? 이야, 이거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인데, 자기가 우파의 입장에 좀 있었지만 나는 그쪽을 이해한다는 입장인지 아무튼 상당히 야릇한 성명을 내서 이 사람이 좀 생각하는 것이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토요일에 제가 광화문에 가서도 외쳤습니다만 한덕수 탄핵 기각에 대해서 우선 축하하는 박수를 유도했는데 그대로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제 참 뭐라고 하고 웃어야 할까 참 얼굴을 찡그려야 할까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던 어제의 그 정치적인 쇼라고 할까 이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덕수의 그 탄핵 문제가 인용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하루 있으면 결판이 주말만 지나면 결판이 나는 판국인데 한덕수의 대행인 최상무 대대행이죠. 대대행에서 30번째 탄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상무가 내리 욕을 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그는 썩은 감자다. 이야, 정치인 어록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발언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인 것 같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어떤 초조감의 발로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한 적이 있죠. 자, 최상목은 경제부총리로 해서 한덕수가 탄핵을 당하니까 대통령 대행으로서 그래 대한민국을 대행으로 일정한 기간 더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로서는 뭐라고 할까? 예상치 못했던 명예고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은혁 임명 문제를 가지고 달랑달랑 걸려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최상목 씨가 그걸 하겠어요? 예? 그걸 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명예를 가진다고 마음을 해가지고 이거 과반수가 더 된다고 생각되는 탄핵 반대 세력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똥물을 왜 뒤집어 쓰겠습니까? 차라리 탄핵을 당해가지고 그래 나는 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 당했다. 나는 이것으로 내 공생의 끝이다. 하고 나오면 훨씬 명예있지. 그리고 언젠가 그것 때문에 보수파가 정권의 주도권을 잡았을 경우에 또 자기가 나와서 국회의원으로 컴백할 수도 있고 누구 합니까? 진짜 정직 총리로 컴백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일부러 썩은 감배라고 욕을 하면서 규탄하는 거 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인천 사람이네. 인천 사람이고 인하대학하고 88년에 대학을 나와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92년에 들어 4년 후에 들어서 98년에 6년 동안 많이 끌면서도 학업을 바쁜 기간에 채웠던 회계사 출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박찬대 의원이 도대체 그 말을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될까? 그런데 그런 사이에 제 아는 어떤 정치평론가 전화가 하나 딱 와서
그 박찬대가 최상무기한테, 그 단어 쓴 거 자네 알아? 그래서, 알지? 왜?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사람을 썩은 감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그 뭔데? 썩은 감자는 지는 썩은 놈이지. 썩은 인간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전라도도, 그러니까 충청도도, 그런 욕짓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요즘. 몰라. 박찬대 씨가 혹시 충청도나 전라도 출신으로서, 인천을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아주 못된 저런 썩을 놈, 이런단 말이야. 썩은 놈이야. 썩을 놈이라고. 저는 지금은 마찬가지로 썩을 놈이라고. 썩을 놈이 뭡니까? 그렇게 생명이 끊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하에 가서 썩어버린다는, 그런데 그거 굉장한 욕입니다. 저런 썩을 놈, 썩어 빠질 놈 이러잖아요.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놈 이러는데, 그것을 자기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람에게 썩을 감자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야, 그 썩을 감자라는 건요, 다른 해석도 가능해.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데? 그래서, 야, 감자는 썩으면 새싹이 나지 않냐? 그랬죠. 여러분, 이 감자라는 거 아시죠?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다른데, 이 감자가요, 농업지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들은, 규동량하는 지식인데, 감자가 인간을 기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굶어 죽는 기아에서 역사적으로. 그럼 왜 감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감자는요, 아주 생명이 강해서, 잘라가지고 그냥 박토에다가 뿌려놓고, 물만 한 번만 주면, 소위 비만 한 번만 오고, 그 다음에 내버려둬 강인하게 뿌리를 내가지고, 막, 대추나무 연골도 쫙 줄기를 해갖고, 막, 줄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자가. 그래서 옛날에 식량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던 중세시대, 이럴 때는 한번 한발이 들어오고 그냥 홍수가 나오고 하면 그냥 몇 년 동안을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랬다는데, 그때 인간을 그렇게 구원해준 식품이 감자예요. 그래서 감자가 그것이, 아메리칸 인디안 쪽에서 나오고, 저 밑에 페루 마야 문명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브라이언 포테이토라고 동글동글한 거죠. 우리는 하지 감자라는 거. 그걸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그것은 들어가서 물을 먹고 썩어야만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야, 썩은 감자는 새싹이라도 나와. 그러니까, 그러냐?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박찬대 씨는 탄핵에 이제 선고가 임박해 와 있는, 이 운명의 주, 위크에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말로 고약한 저주의 말을 했어요. 그거 사과하세요. 아마 이제 아침에 제가 국회 쪽 나가다 보니까 한덕수는 이미, 컴백해가지고 이거저거 지시하고, 산불 피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재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조치를 취하는 걸 즉각 하는 걸 귀로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최상무는 대대행을 끊고 이제 경제부총리로 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면 앞으로 이 탄핵을 계속 할 겁니까? 그 내리나 모레나 뜨고 탄핵 투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이 모양이야.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엇갈려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감히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고 감히 망상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잘 아는 김부겸 의원이나, 이인재 후보, 그리고 정대철 위원장, 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많이 많았어요. 김부겸한테 그래서, 야, 김정환, 김총리, 형님 오랜만입니다. 자네는 말이야, 김부겸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아니, 자네는 민주당에서 왜 그 이재명한테 꼼짝을 못해요? 제가 꼼짝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뭐만 하면 좀 말을 세게 해야지, 이상. 그 더불어민주당 그냥 정당이야, 그렇지. 아, 형님, 뭐, 미안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마침 그때 이인재가 내 옆에 앉아서, 아, 형님, 오랜만이다 해서 이인재하고 얘기하느라고 그냥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들, 는 그렇게 사기가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뭔 얘기입니다만은, 정재철 헌정 회장이 재선이 돼서 앞으로 2년 동안, 헌정회를 끌고 가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헌정회 사무실이 옛날 김재순 국회의장 관저였어요. 조그매요. 그래서 그걸 크게 진다 해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뭐 크게 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짓고 하면 약간 돈이 들고 모금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정회관 건축위원회 사업이 크게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정하고 어쩌고 하는 데서 예년에 다 보기 어려운 임원 선출 문제에 대해서 막 시끌벅적하고 한 30분 동안 막 난리가 났어요. 돌출 발언을 하고 어쩌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여간 선거가 문제야, 선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정치의 문제가 선거입니다. 부정선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법원 어디를 보니까 어느 지역구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관계된 그 중앙선거구의 서버를 깔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어서 부정선거의 문제는 우리 자체의 힘으로도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뭐 몇 번 예고했습니다만 한미 공동작정으로 벌렸던 국제적인 A웹이 WEP입니다. A웹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폭로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제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과반수를 넘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여론조사, 제가 그 여론조사 자세히 안 보고 얼핏 봤습니다만 62%의 지지가 나왔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뭐 급하면 이번 금요일 날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문제도 현재로 보아서 그리고 객관적인 논리로 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기각이나 각하가 되리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복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한덕수 총리의 복귀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좌우가 없습니다 하는 발언이 좌우가 너무 심하게 싸우지 말자, 그런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정회에서도 국민 대통합이 벌어져야 한다. 이거 완전히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정부로 사는 것 같다. 정대철 헌정회장의 발언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민 대통합의 주역을 누가 해야 하느냐? 윤석열이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아무리 사정이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헌법 질서 아래서 대통령 선거가 어거지로 벌어져 가지고 거기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는 이 아무개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스스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저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좌우가
균형 있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좌파가 북한을 종중으로 모시다거나 중국 공산당하고 무슨 업무 단계 협약을 맺어서 그쪽하고 샬라샬라하고 통한다거나 이런 좌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좌파가 아니야. 그건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거 약간 경영자들, 기업가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 영어로 더 have not라고 합니다. 좀 덜 가진 사람을 위해서 좀 복지를 향상시키냐. 이게 좌우파의 문제예요. 그런데 뭐 저기 북한에 가서 뭐 충성맹사고는 그 사람 여기서 쭉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번에 3월이 혁명적 3월이 지나가고 윤 대통령이 국정을 다시 쇄신하는 입장에 쓴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 체제로서 대선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단 헌법을 개정해 놓고 총선을 하든 대선을 하든 해야 한다. 그것이 논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쪽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헌법 개정이야 뭐 어떤 한 사람이 떠들어서 그 사람 입장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제7공화국, 제6공화국을 마무리하고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권력구조는 대통령 선출 과정을 어떻게 하고 의회는 어떻게 만들고 특히 탄핵 과정에서 이번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탄핵에 과반수를 인정했던 국회의장 그 경거망동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에요. 그건 당연히 권한 대행을 한 사람은 대통령의 상응하는 프로토콜도 해줘야 하고 의전도 해줘야 하고 복지도 해줘야 하고 책임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200명 이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 자체를 부인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울고불고 난리 법석이 될 것 같으니까 문영배각을 슬그머니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절차, 재판 관계를 정리하는 문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있는데 그것을 문영배가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새로운 헌법 체계에서 그걸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일의 총선 문제에 대한 그 부정부패 문제가 이제 아마 당면 과제로 떠오를 겁니다. 그거하고 개헌 문제하고 두 개 떠오르는데 여러 사람이 여러 선배들이 나와서 국민 대통합을 벌려야 한다. 국민 대통합을 어떻게 벌려야 하노?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 지나치게 파내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가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적당하게 넘어가자 하는 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컴백하면 그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윤 대통령도 나름대로 감옥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봤을 거라 생각하고 또 과감하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지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래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국회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것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지정이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요 얘기 안 하려다가 아무래도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밑에서 20년 동안을 정말 불가분의 관계에 참으로 가까이 지냈던 한동훈이라는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왕초가 탄핵당한다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이제 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 주변에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없었어. 그것도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 책임도 돼. 자기가 사람을 그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지혜스럽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마무리 상황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토요일날 광화문에 가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거기는 주연사 하는 것을 가능하면 사용하고 저는 딱 액기스만 얘기하고 나갑니다. 옛날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유세할 때도 제가 항상 직전 연사입니다. 직전 연사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 이제 그 출마자가 나오기 직전 연사가 직전 연사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좀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날 한때는 뭐 김대중 때는 내가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건 뭐 옛날 얘기가 간두고.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제가 막 굴레발 설발 길게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 지루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는 적어도 한 7분 8분 짧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토요일 깍 집어서 얘기했던 것은 오늘의 이만큼은 탄핵 반대가 국민적 역사적 대세로 굳어진 데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광화문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소년보 목사가 끌어간다, 전환길이가 끌어간다는 여의도의 수많은 인파들,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 동대문에 있는 사람, 대구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광주에 있는 사람, 당시에 광주에서도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아서 한 것이다, 이거예요. 특히, 저는 뭐 지난 몇십 년 동안 뭐 여기서 서울에서 쭉 살았습니다만, 시골에서요, 제가 한 번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이것을 나라를 지켜야 되겠는데, 속담 나라를 지켜야 쓰겠는데, 이거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가져가면, 차위 2만원, 3만원 낸다고 합니다. 그거 내놓고 새벽에 3시나 4시에 도시락 싸가지고 나와요. 나와서 그 버스 타고, 뭡니까? 적어도 3시간, 8시간 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용산이나 무슨 광화문 근처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뺑뺑 돌다가 간신히 세워가지고 멀리 서대문 쪽에 가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들고 가서 거기 앉아서 자리 잡아가면서 추운데, 엉덩이에 다 얼어가는데, 막 소리 지르고 어쩌고 하다가, 오후에 캄캄하게 되잖아요? 그건 누가 밥 먹자는 사람도 없어. 아유,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말도 안 해. 그리고 또 포타지고 쳐서 팔팔팔 떨면서 또 버스 타고 내려가요. 내려가고 중간에서 뭐, 휴게소에서 빵 조각을 하나 먹나, 안 먹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전라남도 경상남도까지 내려가려면요, 새벽 2시, 3시가 보통이에요. 몸살 나요. 그런 것을 몇 년 동안 하루가 다 주말마다 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에게 한없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가 잘 나와서 나는 그걸 영웅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었지만 자기가 잘나서 영웅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때문에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이 돼서 영웅적 역할을 하는 그 나름의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용기 있게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데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고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서